안녕하십니까. 경제대전망 30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은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병, 그리고 뇌전증 등등에 해당하는 CNS 중추신경계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3번의 강의에 있어서는 특이하게도 중반부에 치료제별 기전에 대한 설명과 기업별 연구 개발 관련된 내용들은 김태균 가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의 종목별 투자 분석에 관한 내용을 명준우 운용력이 방송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균가 방송을 드리는 내용도 운용력이 직접 작성하고 또 감수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해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올해 바이오 이슈 중에서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는 그동안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초 1월에 아두헬름이라는 첫 번째 치료제가 출시되었고, 이번 주죠. 미국 날짜로 9일, 우리나라로 10일에 두 번째 치료제인 레켐비가 미국 FDA 자문위원회에서 투표를 진행하는데, 이 투표를 바탕으로 7월 6일에 정식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올해 23년에 첫 번째 아두헬름 그리고 두 번째 레켐비, 이렇게 두 치료제 모두 미국 바이오젠이라는 회사랑 일본의 에자이라는 회사가 공동으로 만든 신약인데요. 또 비만 치료제로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일라이 릴리에서도 도나네마비라는 치료제를 3상 진행했고, 다음 달 7월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FDA 승인 허가 신청을 넣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치병이라고 생각됐던 치매에 대해서 올해 23년에 신약이 여러 출시될 예정인데요. 치매 시장은 어떨까요? WHO 세계보건기구죠. 여기서 발표한 바로 미국과 유럽, 아시아, 그 중에서 특히 아시아 위주로 지금 전세계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2030년경에는 전세계 치매 환자가 7,800만 명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그럼 치매 치료제 시장 규모는 어떨까요? 작년에 5조 원 규모였던 치매 치료제는 연평균 16% 속도로 성장해서 30년경에는 20조 원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작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이 수치는 기존의 치매를 늦춰주는 약물을 기반으로 한 시장 규모이기 때문에 이제 막 출시되는 신약으로 기준으로 시장 규모를 판단하면 더 커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제 치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치매는 흔히 알츠하이머다, 이렇게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알츠하이머는 여러가지 치매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70% 정도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알츠하이머이고요. 그리고 혈관성 치매가 그 다음으로 20% 정도 차지합니다. 그 외로는 전두엽 치매, 파킨슨병 치매 등등 해서 5가지 정도가 더 있고요. 이 치매는 단순히 사람의 기억력이 약해지는 걸로 끝이 아닙니다. 어제 뭐 먹었는지 그런 게 기억이 안 나는 게 수준이 아니라 친한 사람도 기억 못할 정도가 되고, 말도 더듬게 되거나 물건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이거 저거 그거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심지어는 성격까지도 변하게 만든답니다. 우울증도 오게 만들고요. 또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는 뇌에 신호를 줘서 움직이게 되는 건데요.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이게 됩니다. 꽤 무시무시한 병인데요. 이 치매는 아직까지도 왜 생기는지 정확한 원인을 아직 모릅니다. 유전적인 영향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생기는 병이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천천히 누적되어 온 환경들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 거라서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을 모르는 건데요. 그럼 이렇게 원인도 모르는 치매를 어떻게 치료할까요? 일단 몇 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거예요.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은 이제 치매로 돌아가신 분들의 뇌를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뇌에 뭐가 막 깨 있었다는 말이죠. 이게 바로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물질인데, 이게 뇌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 때문에 뇌세포가 죽게 된다는 거죠.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여기 뇌의 신경세포에서 아밀로이드 전구체 단백질이라는 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길다랗게 붙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자기의 할 일을 다 하고 나면은 알파 효소라는 거랑 합쳐져 갖고 깨끗하게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뇌에는 남는 거 없이 깨끗하게 분해가 돼야 되는데, 여기 이 베타 효소라는 게 있거든요. 이 베타 효소랑 붙어서 잘리게 되면 완전히 다 녹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그만한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게 남습니다. 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이제 그 치매의 원인이 되는 건데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거는 이렇게 하루 이틀 이렇게 좀 나오는 게 아니라 5년, 10년, 15년 이렇게 아주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조금씩 나오게 되고, 그 조금씩 나온 것들이 이렇게 조금씩 합쳐지고 그리고 합쳐진 것들이 이제 이렇게 커져갖고 플라크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이 플라크가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게 치매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정상적인 뇌랑 알츠하이머 걸린 사람의 뇌를 비교를 해보면요, 정상인 사람의 뇌는 이렇게 신경세포 사이에 뭐가 없이 깔끔하게 돼 있어갖고 신경 물질이 서로 왔다 갔다 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밀로이드 플라크, 아까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여서 만들어진 그 플라크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껴 있습니다. 이 플라크들이 이 중간에서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막아요. 그리고 염증을 일으켜서 신경세포가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죽은 게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정상인의 뇌보다 알츠하이머 걸린 사람의 뇌가 더 작죠. 지금 더 작고 가벼워져서 쪼그라든 건데, 이 신경세포들이 떨어져 나간 게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쪼그라든 거예요. 자, 이제 막 개발되고 있는 치매 치료제들은 이러한 아밀로이드 베타를 없애서 뇌세포가 서로 신호를 잘 주고받을 수 있게 하고 염증도 안 일어나게 해서 막으려고 하는 게 주로 기전인데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거랑 아밀로이드 플라크라는 게 짧은 기간 동안 생긴 게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쌓여서 만들어진 거고, 그 쌓인 게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서 이제 기억력도 잃어버리고 성격도 바뀌고 그러는 건데, 기억이 안 나고 막 치매 증상이 나온 거 된 거 자체가 이미 뇌세포가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고, 줄어든 뇌세포는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발견된 시점부터 치매 치료를 하면 이미 좀 늦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는 가급적 빨리 발견해서 이렇게 뇌세포가 얼마 안 남은 상태까지 가기 전에, 이렇게 건강한 상태의 뇌일 때 가급적 빨리 발견을 해서 심각해지기 전에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약 자체도 중요한데, 이 치매를 발견하는 치매 진단 역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기업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젠백스와 삼성제약입니다. 이 젠백스는 원래 GV1001이라는 물질을 개발을 했는데요. 이 물질은 원래 치매 치료제용으로 만든 건 아니었어요. 우리의 몸 안에는 이렇게 염색체라는 게 있고, 이 염색체가 나중에 분열을 하면서 우리 몸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죽어야 되는 세포는 죽고, 그리고 그 죽은 세포를 새로 대체해서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이 쭉 살아갈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세포가 분열하고 염색체가 분열하는 동안에 이 끄트머리에 붙어있는 이 텔로미어라는 게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이 세포에 붙어있는 텔로미어가 다 줄어들면은 이 세포는 이제 나중에 명을 다해서 죽게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 텔로머라제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 텔로머라제라는 효소는 이 텔로미어를 덜 깎아먹게 만듭니다.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좋은 효소를 본따서 만든 게 GV1001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텔로미어를 덜 깎아먹게 만드는 거 말고도 확인을 해보니까 항산화 효과도 있고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더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료에도 써보니까 좋은 효과를 보더라.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국내로는 임상을 3상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임상으로는 2상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달에는 이 기술을 젠백스가 자회사 삼성제약으로 1200억 원의 기술을 이전했어요. 선치료 120억 원을 먼저 받았고, 젠백스는 앞으로 이 삼성제약이 국내 거 개발하는 단계에 따라서 1080억 원을 나눠서 받게 될 건데, 삼성제약은 이렇게 받은 물질을 개발을 해서 3상을 마무리를 해서 국내에 판매할 권리를 가져가게 되고, 나중에 판매되는 거에 따라서 로열티도 받게 됩니다. 젠백스는 글로벌 판권을 가져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종목은 샤페론과 국전약품입니다. 샤페론은 좀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작년 10월에 상장한 회사인데요. 샤페론은 원래 염증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들어낸 회사입니다. 여러분, 이 염증이라는 게요, 원래는 나쁜 반응이 아닙니다. 흔히 뭐 염증이 있다 그러면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데, 염증이라는 게 몸 밖에서 들어온 나쁜 물질이랑 몸을 지키는 면역세포 둘이 싸운 과정에서 나오는 게 면역 반응인데, 이 면역 반응이 이게 너무 길어지고 만성이 되니까 나쁜 거거든요. 샤페론은 이 염증을 줄이는 물질을 뇌에 적용을 해봤고, 적용을 해보니까 이 뇌에 있는 면역세포 역할을 하는 미세아교세포라는 세포에 자극을 하더라. 뇌 면역세포 역할을 하는 미세아교세포는 나쁜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청소해줍니다. 아까 아밀로이드 베타가 나와서 계속 조금씩 쌓인다 그랬는데, 그거를
원래는 정상적인 사람의 뇌는 그거를 미세하교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서 치워주는데,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해서 이거를 활성화시켜주면 다시 정상적으로 일을 해서 나쁜 아밀로이드 베타를 청소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염증 억제 물질 누세린이라는 거고요. 이 누세린이 이제 치매 치료제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그리고 보통 빅파마들의 약, 아까 처음에 소개드렸던 바이오젠의 레켐비나 릴라이 릴리의 도나네맙은 정맥 주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1시간씩 누워갖고 맞는 정맥 주사인데, 이 샤페론이 만들고 있는 누세린은 입으로 먹는 경구제라서 이제 환자들이 더 편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아까 치매 환자들은 몸을 움직이기도 불편하다 그랬는데 집에서 먹으면 좀 더 편하겠죠. 그리고 국전약품은 샤페론이 전임상을 끝낸 이 누세린 물질을 2021년에 기술 이전 받았고, 그 기술 이전 받은 일상을 지금 국전약품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부광약품이 되겠습니다. 부광약품은 직접적으로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다른 회사를 통해서 개발을 합니다. 원래 부광약품 자체는 우울증이나 조현병 치료제로 뇌질환을 치료하는 그런 약 쪽에 강점이 있었어요. 정신적 질환에. 그래서 뇌에 관련되어 있는 회사니까 다른 뇌질환도 같이 개발을 해보자. 그래서 덴마크에 있는 콘테라파마라는 회사를 통해서 파킨슨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14년에 콘테라파마 지분을 100% 확보를 했고요. 지금은 여러가지 투자를 더 받았고, 그 투자 받은 것 때문에 지분이 조금 줄어서 이제 71%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콘테라파마는 노보노디스크, 노바티스 같은 빅파마 연구원들이 세운 회사고, 그래서 기술력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파킨슨병은 뇌에 이상이 생겨서 몸을 제대로 못 움직이는 병인데, 이 파킨슨병이 오래 지속되면 치매로 발전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지난달 5월에는 이스라엘의 바이오 벤처 프로텍트 테라피틱스 지분을 96% 인수했는데, 이 프로텍트 테라피틱스는 알츠하이머 신용 단계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제일약품과 그 지주회사 제일파마홀딩스입니다. 여기는 원래 기존에 치매로 인한 기억력 상실 같은 것을 늦춰주는 약을 팔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도네필정, 도파프로정, 리바그민 패치, 이런 것들이 원래 뇌에 신경 전달 물질을 더 많이 분비시켜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좀 보조해주는 약들이에요. 이 약들을 원래 제일약품이 만들어서 팔고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막 나오고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 타겟하는 치료제들보다는 이전의 약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지만요. 그리고 제일약품은 동시에 뇌졸중 치료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뇌졸중이라는 건요, 뇌 혈관이 막히거나 뇌 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보통 중풍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JP289는 뇌졸중을 막아주는 약입니다. 보통 뇌졸중 치료제는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혈전용해제 위주로 개발이 되었고, 그런 약들이 종류가 많이 있었는데, 이 JPI289는 세포를 죽이는 물질, 그거를 억제해서 뇌의 신경세포도 덜 죽게 만든다 하는 기준으로 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은 피플바이오입니다. 피플바이오는 앞선 기업들과는 다르게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기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여기는 적은 양의 피를 뽑아서 이 피로 치매가 있는지 알아내는 진단키트 알츠온을 작년에 상용화했는데요. 이렇게 연구소나 큰 병원까지 안 가고 작은 병원이나 동네 의원에서도 쓸 수 있는 혈액 기반으로 만든 최초의 치매 키트라고 해요. 치매는 원래 이러한 키트가 나오기 이전에는 뇌 CT나 MRI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의사랑 직접 상담을 해서 치매가 있는지를 진단을 했기 때문에 조금 불명확한 점도 있었어요. 그리고 CT나 MRI를 통해서 사진으로 이제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치매가 진행이 된 거면 사실 이미 좀 많이 늦은 거예요. 뇌세포가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치료제를 써도 효과가 적거나 완치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오는데, 이 피플바이오는 그런 거를 미리미리 검사해서 치매인지 알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세한 기준으로는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여러가지 단백질들을 검출을 해내는 건데, 그 중에서도 치매랑 관련이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를 딱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에다가 요만한 통에다가 혈액을 담아서 이제 검사를 하는 그런 키트인 건데요. 보통 치매 증상이 나오기 15년 전, 10년 전, 굉장히 오랜 시간 전부터 아밀로이드 베타가 나온다고 하니까 좀 미리미리 검사 받아보면 좋겠죠.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기업 SK바이오팜입니다. 여기는 뇌 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를 재작년 20년에 출시했어요. 이렇게 생긴 약인데 먹는 약이에요. 이 뇌전증은 예전 말로는 간질이라고도 하는데,
뭔가 뇌에 문제가 생겨서 발작이 일어나는 병입니다. 그 정신을 잃을 때까지 발작도 하고 심하게는 막 얼굴도 새파래지고 숨도 못 쉬고 하는 그런 발작이 자주 일어나는 게 간질인데요. 굉장히 좀 심각하죠. 이 뇌전증은 불치병은 아니에요. 기존에 약들이 있었는데 좀 부작용이 있기도 하고 아주 오랜 기간 약을 먹어야 완치가 되는 그런 병이었어요. 근데 이 엑스코프린은 기존에 있던 약들보다 성능이 월등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작 횟수 감소율은 이 세노바메이트가 엑스코프리의 약 성분 이름인데요. 이 엑스코프리가 55%를 이제 줄여주고 기존의 다른 약들은 21%를 발작 횟수를 줄여주는데 거의 2배 넘는 값으로 이제 발작 횟수를 줄여줬죠. 그리고 발작 횟수 자체도 많이 줄어들게 하고 발작 완치도 기존의 약들이 2%에서 4% 정도 발작을 없애줬다고 하는데 엑스코프린은 28%의 확률로 치료가 된다고 해요. 발작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그렇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라고 불릴만 하죠. 이렇게 성능이 좋은 이유는 이 엑스코프린이라는 약 자체는 2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이에요. 기존의 약들은 1가지 기능만 했는데 2가지 기능을 한답니다. 몸의 흥분 자체를 줄여주는 작용과 몸이 진정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자극을 주는 역할 2가지들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기업별 투자 분석 첫 번째 종목은 젠백스가 되겠습니다. 젠백스의 재무제표 특징은 R&D 비용이 꾸준하게 나감에도 불구하고 적자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보통 300억, 500억 단위 이런 식으로 크게 적자가 나오는 여타또 종목들에 비해서 적자는 고만고만하게 방어가 되는 수준으로 나오는 그런 지금 시점이 되겠고요. 젠백스에 있어서의 가장 특징은 역시 부채가 굉장히 낮은 면들, 현재 자산 총계에 비해서 부채 규모가 그렇게 높지 않게 찍혀 있는 부분들은 그래도 어떤 투자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직전까지 이 기업에 있어서 또 시간을 두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젠백스의 차트에서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코로나 장세 2020년도에 주가가 꽤 많이 올랐었고요. 그런 이후에 좀 특징적인 거는 2020년도 연중기조 그리고 2021년 넘어갈 때 계속 특정한 영역을 중심으로 등락만 한 5번 6번 반복이 됐었고요. 21년도 22년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 그리고 올해 연초부터 처음으로 1차적인 상승기 그리고 2차적인 또 상승기를 준비하고 있는 현재 좀 포인트가 되겠는데, 젠백스도 이번 장세, 올해 장세에 있어서는 부각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제약이고요. 젠백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제약이 되겠습니다. 보통 그렇게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의 경우에는 재무 상태는 상당히 우량한 경우들이 많은데, 삼성제약은 재무가 상당히 지금 좀 불안정하죠. 적자도 매년 좀 크게 나타나고요. 거의 한 400억, 최근에 좀 줄어서 그래도 한 250억. 반면에 뭐 이제 자본에 있어서도 요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한 3, 4년 이내에 또 자본 잠식 우려감 그런 걸로 또 뭐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그래야 될 수도 있는 삼성제약이 되겠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삼성제약과 젠백스 관계에 있어서는 삼성제약보다 젠백스가 상대적으로 낫지 않나, 그런 면도 상당히 보이고요. 삼성제약은 2021년도 쌍봉치고 나서 주가가 계속 좀 하향하는 단계, 최근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역시 또 반락이 나타나는 그런 양상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샤페론이 되겠고요. 샤페론에 있어서는 상장 이후에, 신규 상장 2022년도 이후에 주가가 쭉 한번 빠지는 양상들이 있었고, 요 시점, 요 포인트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현재 샤페론에 있어서 투자할 만하냐, 할 만하지 않냐, 그렇게 본다면은 좀 별로 좀 우려감이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거는 신규 상장 이후에 쭉 빠졌던 그 가격, 요 가격 이상, 그 위에서 그래도 주가가 형성돼 있어야 되는데, 반등이 나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올해 23년도 현재 시점들 보면은 그걸 깨고 내려가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오죠. 요런 형국들이 있어서는 기업에 좀 부정적인 어떤 그 뭐 공개되지 않은 악재가 있거나 그런 양상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에 있어서 조금 머뭇거려지는 그런 또 샤페론이 되겠고요. 샤페론의 재무적인 특성을 본다면 역시 기술 특례 신규 상장 종목답게 뭐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좀 조악한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국전약품인데요. 국전약품은 은근 좀 관심이 가는 국전약품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를 본다면은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 여름 이런 시점에 주가가 그래도 꽤 강한 양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2년도 대세 하락장에는 역시 좀 약한 양상, 그리고 22년 연말과 연초 넘어오면서는 그 주가가 오히려 저점을 슬쩍 깨는 듯 그런 식으로 좀 꾸역꾸역 내리는 양상, 최근 기조 3월달 이후에는 등락이 상당히 또 왔다 갔다 나타나고 있는 국전 제약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패턴들, 이런 양상들은 썩 뭐 나쁜 양상은 아닙니다. 이쪽 섹터 그리고 이쪽 주들이 상당히 또 주목받는 그런 시점들이 있어서는 동참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있는 시점이다, 그렇게 또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국전약품의 재무적인 포인트들 보면은 뭐 작년도 실적이 그래도 흑자로 좀 전환돼 나가는 그런 기조들은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부광약품이 되겠는데요. 전통제약사죠. 뭐 실적에 있어서는 그냥 소폭 아주 조금 뭐 흑자가 나오다 적자가 나오다 이런 정도 양상들 나타나는 기조들이 되니까, 이 정도 흐름에서는 흑자가 뭐 조금 나온다고 해서 그게 뭐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뭐 크게 부양되거나 할 그럴 단계는 아니고요. 부광약품은 코로나 초기 시점에 그래도 시세를 어느 정도 발현한 이후에 주가가 계단식으로 한 계단 또 두 계단 계속 또 낮아지는 양상, 그러고는 이제 작년도 한 여름 정도 이후에는 밑에서 이제 등락 구간들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지금 시점들 되겠는데, 이런 시점이면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또 편안해진 그런 시점들은 되겠습니다. 추후 이쪽 바이오 장세에 있어서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 이런 쪽이 이제 또 어떤 주도주의 역할을 할 때 또 부광약품이 그 흐름을 탄다면은 상당히 또 주가 부양도 나타날 가능성은 꽤 있고요. 이런 전통제약사들, 누구나 들어서 아는 뭐 업력이 오래된 전통제약사들이 주가가 누워 있을 때는 그야말로 뭐 아무 인기가 없어 보이지만, 막상 어떤 특정 시점에 시장의 또 섹터 주도주 트렌드랑 같이 이제 맞물리게 되면은 상당히 또 탄력을 보이는 점들, 뭐 지난 사이클에 있어서는 뭐 신풍제약이나 일양약품, 삼천당제약 그런 사례들에서 또 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광약품도 현재 시점은 투자에 있어서는 오히려 관심 있게 체크해 볼 만한 그런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제일약품이 되겠고요. 제일약품은 오랜 업력에도 불구하고 재무적으로는 그렇게 좀 우량하지는 않은 그런 지금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근 연구 개발 투자비 등등으로 인해서 적자는 그래도 한 뭐 많지는 않지만 한 100억, 150억 이런 단계씩 또 나오고, 그리고 그동안 쌓아놓은 자본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제일약품이 되겠는데, 그래도 그렇게 막 무거워 보이진 않아요. 뭐 2020년, 21년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이상을 육박하던 시점들이 있어서는 뭐 모멘텀에 비해서도 좀 비싸다 하는 그런 느낌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주가가 상당히 좀 낮아져 있는 그런 면들이 좀 편안한 동기 정도는 되고요. 반면에 제일파마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PBR 매력은 상당히 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홀딩스가 아까 그 삼성제약과 젠백스와의 관계는 또 반대로 제일파마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쌓아놓은 자본 자체는 상당히 많은데, 작년에 적자가 눈에 띄게 늘어난 점은 좀 부담스러운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제일약품 밸류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포인트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뭐 차트는 상당히 좀 편안하고 아늑한 상태까지는 왔습니다. 특히 최근 기조들 2020년 하반기와 현재 주간 차트인데, 보면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 있는 이 꼬리들이 있죠. 윗꼬리 달린 이런 양상들,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척했다가 다시 반락하는 그런 양상들 속에서 등락을 계속 보이고 있는 양상인데, 이건 현재 위치에서는 분산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쪽에서 판다 하는 느낌보다는 좀 매집기 있는 그런 양상들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일파마홀딩스의 차트 있어서는 제일약품보다는 좀 더 변동성이 강하죠. 22년도 연말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한 3, 4주 정도 크게 떴던 적이 있고 다시 반락, 그리고 그 이후의 변동성도 좀 큰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중장기 주가 침체 이후에 저점부에서 이와 같은 등락이 거듭되고 있는 면들은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피플바이오가 되겠는데요. 피플바이오는 상장 이후에 상당히 급등, 그리고는 다시 반락. 그래도 다행인 거는 상장 시점에 저점보다는 지금 조금 높은 위치, 아까 샤페론과는 달리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거는 좀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는 있겠고요. 재무적으로는 많이 좀 취약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최근 적자폭이 연 단위로 한 100억이 좀 넘는 상태, 올해 같은 경우에도 1, 4분기만 해도 한 50억 단계니까 상당히 큰 그런 지금 적자폭을 갖고 있는데, 반면 지금 순자산이 거의 이제 동일하는 그런 시점들입니다.
순자산 여력이 지금 한 29억 정도이기 때문에 요대로면 뭐 자본 잠식이지만 물론 그렇지 않겠죠. 기술력이 또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자금 유치들 들어가는 가운데 기업은 존속시킬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있지만 재무적인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취약한 면들. 아무래도 이게 뭐 우리가 작은 회사인데 그래도 피플바이오는 상당히 익숙하죠. 광고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R&D 비용뿐만 아니고 광고 집행 이런 쪽에서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또 피플바이오에 있어서는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좀 부담을 주고 있는 형국들은 되고 있고요. 다음은 SK바이오팜이 되겠습니다. SK바이오팜도 신규 상장 이후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지만 그 시점 이후에 주가가 계속 빠지다가 작년도 이제 한 10월 달부터가 주가가 좀 터닝되기 시작하는 현재 시점들 되고 있고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섹터 안에서의 가장 또 대장주 성격으로서 투자에 있어서는 상당히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현재 구간들은 되고 있는데요. SK바이오팜 재무적인 포인트를 본다면 물론 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SK그룹에서 사활을 걸고 바이오에 있어서 또 승부를 보겠다 하고 밀어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재무적으로 좀 취약한 상태가 되면 얼마든지 자본 유입은 가능하지만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최근 뭐 2020년, 21년, 22년 넘어오는 가운데 보면은 R&D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적자폭이 해마다 좀 큰 그런 면들이 있었는데 최근 기조는 적자도 많이 줄고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의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는 가운데에서 흑자 전환 가능성도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SK바이오팜 재무적으로 그동안은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면들이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포인트는 상당히 또 메리트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